오늘 국군장병 여러분들과 유적과 유물로 알아내는 우리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신희권입니다. 저하고 도대체 유적, 유물로 알아내는 우리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문자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이 고대 국가로 자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들어보셨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 이런 것들도 고려 시대 때 삼국의 역사를 이전의 역사책을 토대로 뭔가 이렇게 보고 다시 정리한 그런 책들인데, 바로 이렇게 한자로 기록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또 다른 책,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바로 문헌에 기록된 그러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삼국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책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거북이 등껍질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갑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짐승뼈나 이런 데다가 글자를 새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나무나 나무에 새긴 그러한 글자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간 또는 죽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길쭉한 네모로 생겼거든요. 그걸 쭉 꼬챙이처럼 엮어놓은 것이 한자로 책입니다. 책. 그래서 예전의 책은 이렇게 나무에 썼던 이러한 글자들을 엮어서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돌이나 금속에도 글자를 새깁니다. 이건 중국에 있는 청동기인데, 중국에는 청동기에도 그 관련 기록들을 이렇게 적은 청동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이 후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문헌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역사를 알아내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땅 파서 그 속에서 나오는 유물, 그 속에 있던 유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들은 도대체 무슨 도구들을 사용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흔히 우리가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생각할 고의 옛고자, 옛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그러한 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방법이 바로 유적과 유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땅 속에 있는 유적과 유물을 파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발굴이라고 합니다. 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의 첫 행위는 어디를 팔 거냐라고 구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량 정해주는 거겠죠. A소대는 저쪽 파, E소대는 동쪽 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를 팔 건가 정하는 작업이 측량 구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정해졌으면 파야 됩니다. 신속 정확하게, 그죠? 빨리 파야 되겠죠? 근데 고고학은 무조건 빨리 파서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정밀한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파다가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삽을 쓰면 안 됩니다. 삽 쓰면 안 되고 붓, 호미, 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주 정밀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물들을 거둬들여야죠. 그걸 유물을 이제 수거한다라고 하고, 다 수거한 다음에는 그 밑에 혹시 또 뭐 있는지 또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발굴이 끝나면 묻어주는 그런 원래 모습대로 묻는 작업까지가 발굴의 A부터 Z까지의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그러한 유적 몇 군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전곡리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이 연천 전곡리 유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유적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 2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손으로 잡고 찍는 도끼다 그래서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주먹도끼가 프랑스에 있는 아슐리안 지방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전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먹도끼예요. 이 도끼는 전곡리에서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인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서쪽에만 저러한 발달된 주먹도끼를 사용했고,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저런 정교한 주먹도끼가 아니라 짱돌 찌개 사용했다. 이게 모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학설이었고, 실제로 그 학설대로 인도 동쪽으로는 저런 주먹도끼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1978년에 우리나라 연천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저 유물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미군 병사입니다. 한국의 파병은 보엔이란 병사가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그러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 고고학 전공하고 한국에 파병 왔다가 한국 여인이랑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한탄강변에서 발견한 주먹도끼가 지금은 세계 주먹도끼 역사를 바꿔놓은 그러한 대발견이 된 것이고요. 그 덕에 연천 전곡리 유적은 세계 고고학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중요한 유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가 지나면 이제 농사짓고 하는 신석기 시대에 접어드는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어라 그러면 토기를 꼽습니다. 그래서 토기를 만들었을 때부터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연대가 올라가는 토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서 지금부터 10,000년 전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그러한 토기가 나옵니다.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강유역의 암사동이나 동해안의 오산리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살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제일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신석기 시대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끝나면 흔히 금속을 녹여서 칼이나 창 이런 거 만들어서 쓰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때는 청동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중에는 철을 만들어 쓰는 철기 시대가 되죠. 이 청동기 시대도 한반도에 곳곳에 다 유적들이 있고 중요한 그러한 유물들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춘천의 중도라고 하는 유적은요, 소양강 한가운데 섬이 있는데 이게 가운데 있는 섬이다 그래서 중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섬은 8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리고 그 직전에 아주 중요한 집터 그리고 무덤 이런 게 나와서 유명해진 유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에 하얗게 칠해놓은 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터인데요. 1000기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인돌도 100개가 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바로 한반도 청동기를 대표하는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남한에서 제일 북단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온 겁니다. 학계는 청동기 시대에 중요한 취락이 나왔다라고 뒤집혔지만, 더 뒤집힌 데는 흔히 얘기하는 제야사학계, 여기가 고조선의 중심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유적들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굴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제가 직접 발굴한 유적입니다. 바로 서울의 송파에 있는 풍납토성 유적인데요.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 신라와 더불어서 기원 전에 나라를 만들고, 백제가 바로 우리 지금 이 파주 일대 그리고 한강 일대 해서 서남쪽에 영토를 차지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백제의 수도가
삼국사기에 보면 한강 남쪽에 만들었던 위례성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제가 건국한 지 200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 위례성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어디서도 위례성의 흔적을 발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풍납토성 안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하다가 유물이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그때 그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서 풍납토성 일대에서 직접 발굴을 하고 여기야말로 위례성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로서 그 느낌 아니까. 토성이 밑부리가 한 5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10m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토성이었는데 그런 큰 토성을 만들려면 왕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건 왕이 만들었고, 그 당시 왕이라고 하면 백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은. 그래서 이건 위례성임에 틀림없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처음 보고서를 내고 논문을 낸 10년 뒤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유적이 있어요. 공주에 가면 문영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돌로 만든 무덤하고는 다르게 중국의 남저라고 하는 그 스타일의 벽돌 무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이었던 그러한 스타일을 따라서 벽돌을 구워서 만든 무덤인데 우연히 발견돼요. 일제 때 우리나라 무덤들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도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파서 좋은 유물 나오면 가져가고 했는데 두 개의 봉분이, 거대한 봉분이 있는 사이에 평평하게 삭평된 데 문영왕릉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가 무덤이 있는지를 모르고 안 팠어요. 나중에 그 두 봉분 사이에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1971년, 지금부터 50년 전. 유물도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 돌판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 사마가 바로 문영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523년에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고 525년에 여기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저 돌에다가 새겼는데 저 기록이 삼국사기 기록하고 일치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무덤이어서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왕릉이 됐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틀어서 이 무덤이 어떤 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왕이 바로 이 공주에 있는 문영왕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무덤 중에 신라는 돌무더기로 어마어마하게 쌓고 그 안에 관을 만드는 게 신라 무덤인데, 그러한 신라 무덤 대릉원이라고 하는 데서도 제일 큰 무덤, 길이가 한 120m 되는 남녀가 함께 묻힌 쌍분이에요. 한 무덤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쏟아진 그러한 무덤. 근데 이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대체로 황금입니다. 황금.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신 금관, 금목걸이, 금 벨트, 뭐 이런 황금 유물이 쏟아지는데 바로 이래서 신라를 황금의 나라, 황금을 좋아했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발굴 통해서 이렇게 쏟아지죠. 근데 여기에는 누가 묻혔다라는 기록 없어요. 무덤 주인공 몰라요. 그래서 발굴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발굴하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작업은 실내에서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일단 토기 같은 거 나오면요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파편들을 다 접합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이 작업이 이제 유물 복원이라고 하는데 퍼즐 맞추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 항아리는 허리춤까지 오는 큰 항아리인데요. 풍납토성에서 나온 거 제가 붙인 겁니다. 저거 몇 달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이 세척과 복원 작업이고, 이렇게 복원된 걸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그립니다. 이 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약 무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무늬는 탁본을 칩니다. 이 화선지 같은 데 놓고 먹으로 이렇게 탁본을 쳐서 그 무늬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토기처럼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각 부위별로 촬영들을 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리기도 하고, 금속 유물 같은 경우는 다 녹슬었겠죠. 그래서 이 녹슬지 않도록 보존 처리 작업을 하고 원래 모양이 어땠는지는 다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와 엑스레이 한 결과들을 책에 실어서 원래 어떤 유물이었다 이런 걸 밝히는 거고요. 이렇게 밝혀낸 내용들을 발굴 과정부터 해서 유물의 특성까지 전부 담아내고 하는 것이 실제 발굴이 끝나고 발간되는 발굴조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내가 발굴한 유적이 뭐다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팠는데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큰 백제 주거지, 이게 백제 귀족들이 살던 집터다. 거대한 풍납토성, 이게 백제가 만든 위례성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내는 작업이 결국 발굴 작업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은 처음에 어디를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가 위례성일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발굴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유구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그 가설과 결론이 일치를 했을 때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그러한 학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 고고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일반적으로 문헌 기록하고 다르게 직접 땅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알아내는 그러한 고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과연 우리한테는 무엇이 달라지고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던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던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 역사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그 역사에서 비롯된 영토 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분쟁들이 일어나느냐? 이건 역사는 과거의 사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우리 영토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영토가 바로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역사를 지키고 있는 아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 휴먼 카인드. 위기의 재난 상황 속 생존과 협력이라는 기로에서도 죽음을 불사하며 타인과 약자를 도운 인간들. 저자는 지금껏 세계가 바라봐온 인간 본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을 부수고 인간의 선한 민낯을 주목하는 책 휴먼 카인드입니다. 빌 게이츠가 10년간 집중 연구한 끝에 마침내 공개하는 기후재앙 극복 해법.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책은 매년 발생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담았는데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술과 정책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인이 함께 읽어야 할 필독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장애라는 고유한 경험을 통해 펼치는 확장의 세계. 사이보그가 되다. 이 책은 장애인인 저자 두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와 인간이 서로를 보완하는 모습을 사이보그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과학과 기술이 다양한 신체와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해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 서로를 재발견하고 환대할 수 있는 최상의 내일을 기대하는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저희처럼 고고학 공부하는 학생들 별명은 그냥 전부 인디아나 존스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고고학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명사 같은 그러한 영화가 된 것이 바로 인디아나 존스가 정말 아닌가 생각됩니다. 덕분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어요.